시리아에 대해 체리납니다. 미국 의회 지도부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 개입안을 지지할 뜻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의회 승인이 확실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분위기가 뭔가 시리아에 대한 서방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유럽은 하락세로 마쳤고요. 뉴욕 증시는 노동절 하루 쉬고 9월 첫 거래를 보냈는데 올랐습니다. 뉴욕이 유럽 증시와 달리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바통을 잘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약 2년 내 가장 좋았고요. 건설 지표도 꽤 괜찮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는데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9월 첫 거래일 제조업과 건설업 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0.1%만 올랐고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가 0.4, 나스닥 지수도 0.6% 상승했습니다. 시리아에 관한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가며 약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ISM 8월 제조업 지수는 55.7로 2년 2개월 내 가장 높았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이달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54로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될 것이라 내다본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건설 지출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민간 및 공공건설 프로젝트 지출 규모는 전달보다 0.6% 늘어났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미국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해야 하며 대통령의 무력 사용 요청을 지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도 시리아 군사 개입에 관한 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할 것이 가시화되자 상승폭을 반납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1.5% 밀렸고 프랑스와 독일도 0.8%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휴대폰 메이커죠. 핀란드 기업 노키아는 핸드셋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54억 4천만 유로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34% 가까이나 급등했습니다. 네, 뉴욕은 지표 호조로 올랐다는데 문제는 시리아 리스크가 커져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죠. 시리아 리스크에 우리 증시 오늘 무사할까요? 먼저 저희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죠.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날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아바트 기관이 샀는데도 한 2%가량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중인데요. AS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타 쪽에서는 아직 큰 매기가 좀 몰리지 못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 시한 1,400원 이탈하지 않았고 주가 대비해서 좀 2% 정도 마이너스 추가했습니다만, 끝났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보유 전략 좀 유지하겠고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계속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통 밸류에이션 17,000원대와 2만원대,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유 전략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00원대까지 일단 목표가 주셨고, 홀딩 의견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하나 선정하셨다고요? 네, 오늘 성우하이텍을 시초가 공략주로 준비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바디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반팔 A의 경우에는 현대차에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 부품 시장에 2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 후드라든가 범퍼 등을 고급차 위주로 납품 중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실적 호전 기대감입니다. 올해 2분기 연이율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930억과 517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5%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분기 영업이익은 396억과 5.1%의 영업이익률에 반해서 영업이익률을 20% 이상 개선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본사 공장 조업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지금 파업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실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하반기에는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신모델 납품 비중이 상승하고 평균 납품 단가 인하 영향이 크게 해소되면서 연결 영업 이익률도 뚜렷하게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의 경우에는 기아차 중국 3공장이 신규 가동되면서 매출 기여를 좀 시작할 전망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체코 법인 경우에도 이 납품 단가 조정 영향을 상반기에 좀 마무리하면서 영업실전 개선세가 좀 실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좀 하반기엔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메리트인데 올해 실적은 매출액 3조 2,400억, 영업이익은 2,020억, 순이익은 1,180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현주가 PER 6.3배 수준이고 내년도 대비해서는 5.2배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PER을 8년 적용 시에 28,000원대, 2만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적용시킬 수 있겠는데 이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 자동차 부품업종들,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 10% 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업종에 대한 그 주가를 사실 좀 레벨업을 좀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심도 좀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성호 혜택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기관도 8월 28일 이후에 71만 주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 10%를 완화할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 성호 혜택 얘기하셨는데 기관이요 8월 28일, 29일, 30일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모양입니다. 가격 설명 들어볼게요. 네, 최근 자동차 부품업종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오늘 정도 한번 매수 포인트가 좀 본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과 12,2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고, 수도가는 14,200원 사이에 손들어 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자동차주들이 이제 연일 신고가를 달리다가 약간은 주춤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결국? 그렇죠. 최근에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가 파업 때문에 좀 매출 감소 우려가 나와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최근 명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신고점 이후에 양호한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동차 부품업종도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4일 시초가 공략 종목 성호 하이텍 설명을 강정 부장님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4일) 수요일장 이제 막 개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는 노동절 쉬고 9월 첫 거래일을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죠. 주택 관련 건설 지출이 약 4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ISM 제조업지수 역시 기대했었는데 사실 예상치는 전날보다 다소 둔화된 지수였었지만 생각외로 2년 내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시리아 리스크는 커졌지만 지표 호조 속에 펀더멘털리 좋아져서 뉴욕 증시가 올랐다는 분석인데요. 어제 유럽발 훈풍 그리고 그에 앞서 중국발 훈풍 모두 지표의 힘을 받았던 우리 시장이 오늘 선전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출발 상황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 들어볼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임영식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 조금 혼조 양상으로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거래소 출발 상황 짧게만 짚어주시죠. 네, 현재 한 5포인트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조정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일제히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 민감주 섹터들의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LG화학이라든가 일부 조선 섹터의 경우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려 아연이라든가 옐로칩 중심의 그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비차익 매수 쪽에서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도 비차익 쪽에서 얼마만큼 강도 높은 매수세가 유입되느냐 일단 살펴봐야겠고요. 전반적으로 6월달 시장이 급락했던 그 시점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로 전환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13,000계약 매수율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1950포인트를 언제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하느냐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는 업종별 순환 상승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530선 살짝 하회하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니케이의 출발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3% 가까이 초급등세를 띄었던 니케이가 오늘 0.7% 정도 눌리네요. BOJ 앞두고 엔달러 환율이 약 한 달여 만에 99엔대 들어간 것이 호재였었는데 니케이가 오늘은 우리 증시처럼 약간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 알아보죠. 수급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코스닥 시장이 썩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어저께 장 막판 남겨놓고 좀 차익률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그 물량을 조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527포인트의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 상위 종목군도 본다면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찾기에는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저께 외국인이 한 130억 정도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 오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막 장 개장했습니다. 샘플러스 전문가들은 현대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라이브 온라인 방송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옐로우칩으로 기회를 엿본다. 바이오와 IT 부품재 달인 김용준 멘토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샘플러스의 김용준입니다. 지금 이제 장이 이제 막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를 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은, 지금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초대형주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중심의 어떤 초대형주의 그 강세 흐름들이 나왔던 부분들에서 최근에 이제 좀 며칠 동안 좀 쉬고 가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백들을 지금 메꿔주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동안 상승해서 소외됐던 종목군들, 이제 조선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의 어떤 종목군들이 좀 상승해서 지금 소외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지수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오늘 다시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시리아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이,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자신을 갖는다. 결국 이게 이제 대세를 역행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 대세를 역행하는 얘기들은 아닌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좀 올라왔을 때는 부담 요소 좀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바닥권에서 좀 무시하는 패턴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전체적인 장이, 지수가 좀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최근 상승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좀 조정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지수가 좀 내려가면서, 여기서 이제 좋아지는 현상이 뭐냐면, 종목별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시장 심리를 살리는 데는 좋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역할은 지수를 방어하는 측면에서의 방어적 역할을 이미 끝낸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폭을 좀 축소해주는 매매들이 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는 어떤 부분으로 좀 파악해야 되냐면 그동안 못 올라왔던 거 그리고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들의 연장선상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장은 지수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질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항상 봤을 때 오를 때 더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올랐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여건들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웬만한 내용들은 다 오픈됐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징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좀 녹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거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다른 쪽에서 유동성 악재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신흥국 금융위기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시고요.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인 좀 대응들이 좀 필요한 상태이고요. 지수는 더 못 간다 하더라도 종목별 장세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화려한 어떤 수익률 게임들이 좀 진행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예측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방향들을 좀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지수의 조정폭에서는 거래소 기준으로 1900 지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900 지지되는 것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1960권 정도 되면은 그 대형주 중, 그러니까 시가총액 지수에 민감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축소하는 쪽의 매매 전략들, 그리고 1900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올 때는 한 단계 더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중간 동안에 아침에 잠깐 몇몇 종목들이 플러스를 내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싹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지수 상승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방어적 측면들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방향을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대형주대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대에 대한 비중을 언제 축소할 거냐, 종목별로 차별화적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일단은 오전장엔 이 정도 시향을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후장에 다시 한번 좀 전체적인 시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플러스 김영준 전문가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 모두 파란불인 가운데 193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개장한 거래소가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고 있고요. 외국인을 일단 매수세는 아침 현물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급락했었던 달러원 개장 분위기 알아보고자 서울 외환시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 후반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으면 달러원이 1,100원대 아마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이미 시리아 리스크, 미국 지표 호조 속에 오늘 회복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만 60전이 상승한 1,101원 50전에 개장했고요. 1,102원 50전까지 상승하는 가운데 이 시간 현재는 1,101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094만 8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반등하면서 1,097원 90전에 마감했고요. 여기의 시장에서 반등세가 지속되면서 오늘 다시 1,1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달러원이 반등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미 경제지표의 호조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따른 시리아 사태의 부각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건설 지출이 증가하면서 9월 미 연준의 양적으로 축소 가능성이 커졌고요. 주요 6개 통화 대비 가중치로 구성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지난 7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원이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부각은 엔화의 강세와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를 유도했는데요. 어제까지는 시리아 사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 확대가 원화 강세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밤 일부 포지션이 다시 청산되면서 원화와 싱가포르 달러 등이 약세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엔화의 경우는 일부 캐리 포지션 청산에 따른 강세 압력과 어제 발표된 미 경제지표의 호조에 따른 약세 압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달러화 대비 박스권 내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군사행동 개시 여부와 이에 따른 유가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단독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이겠는데요. 이 경우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만 유가 강세가 과도할 경우에 다른 시장의 반응이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115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 경제의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다우지수가 급락한 바가 있었고요. 당시 달러원 환율 역시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WTI 근월물이 108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08년의 상황이 재현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겠습니다 불구하고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화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1,100원이 지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무엇보다 미국의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 개입이 실제로 단행되는가, 그 이후에 유가 움직임에 따라 우리 환 시장에 조금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변수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KB 명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텐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 넘어야 된다, 안착해야 된다 하는 선을 잠깐 터치만 하고 1930 살려놓고 끝을 내더니 오늘 30선 마저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일단 어제 상승이 의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아쉬운 장이었죠. 장초반이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194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중국의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고, 더 아쉬웠던 게 201선에 대한 돌파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나 한 방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았는지 결과적으로 음봉망을 하면서 좀 벽만 확인한 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유가 어찌됐든 현재 지수 상황이 변곡 구간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죠. 다우지수도 장 초반에는 1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다가 양쪽 하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역시나 다우지수도 그렇고 우리 지수도 현 시점 자체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일단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8월의 저점이 14,760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저점을 이탈하는지 체크하면서 좀 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방향이 꺾일 수 있는 시점이고, 현재 다우지수가 첫 거래일이지만 현재 5월 봉선, 빨간색 선인 이 5월 봉선을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5월 봉선을 안착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201선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저항만 확인을 했지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스러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말씀드린 게 지수와 공통점이 201선에 201선 공통점이 201선을 돌파를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냐가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뉴스가 나와준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휴대폰 사업에 대한 우려 섞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하락폭을 확대했고요. 유럽 핀란드 쪽에 노키아의 주가는 한 30%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시기가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정확히 이런 뉴스가 변곡점에 나와주었다는 게 역시나 기술적 움직임은 뉴스에 선행할 수밖에 없다는 좀 말들이 생각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떤 뉴스로 하락을 했던 간에 삼전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어제 5일선까지 이탈한 모습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이 나왔을 때 과연 물량을 우리가 모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가 상당히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 변곡 구간에서는 수익이 조금 안 나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5일선을 이탈한 상황에서 중기 이평선들을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일단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삼전을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130만 원이 이탈될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다른 언론 내용을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동의하는 것도 많지만은, 결국에는 상승이 있어야 하락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매수한 현 시점에서는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몇천 원씩 매도가 나오고 그럴 시점은 아니지만 9월이 어찌 됐든 간에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불확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불확실성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는 지속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포트 관리죠. 결과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현금이 많이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현금 비중 좀 지속적으로 좀 50% 정도 보유하셨다가 일단 뭐 저를 신뢰하신 분들은 그때 함께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은 정말 뭐 몇 종목 골라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종목들이 정말 몇 종목 있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이 뭐 얼마나 나올까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빨리 좀 매수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재미난 종목들도 크게 없고 결국에는 지금 현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 테마보다는 중대형 섹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중기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조금 길더라도 수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매수 예정인 종목들도 뭐 지난번에 다음을 포함한 6개 종목 크게 수익 난 것처럼 손실 나신 분들은 손실 메꾸실 기회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귀 기울이셨다가 함께 매수해서 좋은 수익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선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에 이어서 이두커 대표님 역시 시장을 조금 변곡해서 보수적으로 보자 하는 관점 제시하셨는데요. 계속해서 특징주 분석과 대응법 챙겨드리는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921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다소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9거래일 만에 현물 약간 팔고 선물 쪽은 1000계약 정도 매수로 잡아주고 있는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징주 거래소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록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지분을 CJ제일제당에서 팔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생명은 많이 빠지네요. 네, 일단은 뭐 삼성생명에 대한 그 매각 이야기는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그런 시점 2011년도 7월달이 되는데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그 예견이 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주회사인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회사인 그 CJ제일제당이 일단 뭐 현금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그런 지분 매각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생명이 2011년도 그 당시에는 주가가 여러 가지 금융 환경 불안으로 인해서 9만 원대에 전후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각 시점이 아니다라고 기다렸다가 현재 뭐 10만 원대 이상의 그런 주가가 회복한 그 현 시점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생명 자체적으로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뭐 수급 부담으로 인해서 약세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뭐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역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생명 회사들의 경우 어느 정도 뭐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뭐라 그럴까 좋은 그런 그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주주의 그런 뭐 구성 여러 가지 그 우환이 많았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일단은 뭐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2년 전에 그 현금이 유출됐던 부분이 삼성생명 그 300만 주 매각으로 인해서 약 3천억 원 가량의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하겠고요. 당연히 뭐 차입금이라든가 부채 비율이 감소하게 되겠죠. 나머지 일부 자금의 경우에는 현재 가공식품에 있어서 현재 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류 이쪽 그 부분의 경우는 샘표 식품의 그런 그 마켓 셰어가 공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철수하는 사례가 상반기에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업을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주력 상품인 그 라이신 사업이 현재 공급 과잉으로 중국에서 수익성이 그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뭐 최소 한 2, 3년간의 구조조정을 위한 그런 뭐 실탄 마련 차원에서 이러한 그러한 삼성생명 지분 매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매매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을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장부같이 말하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노출도 됐고요. 네. 뭐 투자 메리트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엔 잠깐 언급이 미리 나왔었던 삼성전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결국 휴대폰의 단말기 제조하는 노키아를 인수를 했는데 외신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다라는 배경 요인이 그 MS와 노키아가 한
한 2, 3년 전서부터 스마트폰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한 이번에 그 MS와 노키아의 지분 인수, 내용을 보면은, 노키아의 핵심적인 솔루션이라든가 일부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기술은 잔존하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술만 MS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는 당분간 한 5년 이상의 독자 생존을 다시 한번 모색하겠다는 그 의미가 강하고요. 두 번째는 노키아와 MS가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앞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에서 계속 협력 관계를 나아가겠다는 그 의미가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폰 OS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과 LG가 컸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OS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MS와 노키아가 이 부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과 LG의 경우에는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보급형 쪽 기술력이 약간 한층 낮은 이쪽에 빠른 시간 내에 MS와 노키아가 물량 출에 공세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신흥 시장에서 물량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둘러싼 이슈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죠. 특징 종목이 하나 있네요. 장 마감 이후 전일 이미 공시를 냈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거래건을 재개됐는데 주가는 급등하네요. 역시. 네, 도화 엔지니어링이 상패 결정에서 제외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띄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미 배임 횡령이 나온 상황에서 이 회사 실적이 좋아질 건 아니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 여기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연일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는 거, 악재가 해소됐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주가 5,000원 근처에 왔다라면은 주가는 다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시리아전 관련해서 우려감이 좀 작용하고 있죠.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찬성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시리아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내로 미국이 좀 단독으로도 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은 좀 빠졌지만 미국 혼자 단독 공습이 가능하다는 우려감, 그러다 보니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빅텍하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들 종목군들이 시리아 내전하고 우리나라의 방산 관련된 종목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본다면 큰 연관성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군부대가 우리나라 제품을 갖다가 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시리아 관련해서 이제 여기 좀 전쟁이 좀 길어진다라면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 유통을 하는 기업군들,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 관련된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지가 않지만서도 흥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군들은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아마 이제 이쪽 유통 관련된 쪽에 좀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국석유 같은 경우 2,600원대로 오늘 상한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중앙에너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에 상한가 갔다가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난 시리아전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차트만 본다라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개별 이슈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움직임의 추이는 좀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값의 이제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추구 전략이 이루어지거나 양적 완화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가게 되면 달러 강세로 인해 가지고 신흥국 시장 우려감, 또 혹은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값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하는데 올라오고 있지만은 애강리 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좀 생소한 기업일 겁니다. 이제 이 회사가 뭐냐면은 폐 가전제품에서 이제 금이라든지 음 같은 거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금값 상승이라든지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애강리 메틱 같은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급등세를 띄고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한 종목만 더 봐야겠습니다. 2차전지 테마로 언급이 됐었던 코스모 신소재가 200억 정도 CB 발행한다는 부담 안고 오늘 주가가 밀리네요. 네, 뭐 200억 정도 CB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뭐 주가만 본다면 크게 밀리는 건 아니야. 2%대이기 때문에 뭐 네. 이 정도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2차전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었죠. 이제 그 7월 달에 테슬라 효과를 인해 가지고 6월 말서부터 7월 때 급등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회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설비 투자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아예 그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회사가 2차전지 기대감이 상존했던 게 맞는 것인가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이 연장선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5,600원 전후로 해가지고 박스권 좀 보이고 나서 또 어떤 테슬라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또 거기서 이제 급등락을 볼 수 있고요. 이와 비슷한 종목이 이제 승합프리텍이라고 있는데요. 승합프리텍은 오히려 이제 그 선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서도 이번에 그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로 인해 투자의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좀 급등세를 띄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서도 이건 반대로 올라오고 있지만서도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세를 가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화 엔지니어링은 거래 재개되면서 지금 상한가까지 말아올렸습니다. 잠깐 전일 특징주로서 얘기될 수 있는 두산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까지 최근 이후 연속적인 기관의 매집이 보였었는데 어제 두산 엔진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전반적으로 뭐 두산그룹 관련주들이 네. 그 유동성 악화해서 일단은 뭐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최근에 뭐 해외 쪽에서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대부분 두산그룹 관련주들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현재 뭐 전체 흐름은 뭐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주회사인 두산이 현재 뭐 펀드멘탈이라든가 차트상 먼저 그 선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뭐 두산에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두산의 경우는 뭐 자회사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그 지주회사들이 경기 악화로 인해서 자회사에 대한 뭐 로열티라든가 배당금 유입이 감사하다 보니까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두산의 경우는 뭐 전자 부분과 산업 차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금년도 상반기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모델도 탄탄하기 때문에 두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그룹주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또 그 가운데 특징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전일 외국인이 2천억대 다시 한번 매수 강도를 높이며 거래소에 꽤나 큰 관심을 보였던 날인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뭐 노키아를 인수했다. 삼성전자 점유율은 떨어질 것이다. 악재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하이닉스에도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가장 많은 매도를 보였던 1위 종목이 KB금융인데 반해서 신한지주는 네 번째로 많이 샀고요. 현대차도 역시 부분 파업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대차에 대한 러브콜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실까요? 이틀 연속 400억대 정도 현물 순매수해줬던 어제였는데요. 또 기관은 KB금융을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 매수했습니다. 그 밖에 전일 3분기 하반기 기대감 나왔던 현대상선 매수했고요. 대림산업도 매수를 했습니다. 화면에 안 보이지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하나금융지주도 매수했고 삼성물산도 대림산업과 함께 샀습니다. 기관은 이제 역시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팔고 있습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네. 여전히 뭐 외국인들은 IT 자동차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네, 근데 금융주는 좀 그 주요 주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최근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계속해서 정부 방안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경우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연착륙 이것을 상당히 뭐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그 종목은 달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그 리스크 관리를 참 잘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잘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것 같고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역시 KB금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들은 뭐 KB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나머지 그 매수 종목군들을 보면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현대상선의 경우 뭐 최근에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최근에 뭐 하반기 그 뭐라 그럴까 운임 인상 유금 그런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대두되면서 일단은 뭐 해외 경기 회복이 큰 그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섹터에서는 여전히 대림 산업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가격 부담이 없고 하반기 실적 개선될 수 있는 그 턴 어라운드 관련주에 중점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또 연기금도 한 800억대 이상 사줬었는데 잠시 후에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명식 전문가님의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공유할게요. 자, 코스닥의 외국인 기관 전일 양 매도가 아쉽게 다시 출현했던 날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네요. 외국인들 파트론 매도, 또 매도 가장 많았던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반등을 보일 때도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을 사지 않았는데 전일에도 두 번째로 많은 매도를 보였고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평화전공 차익 실현 살짝 한 것 같고 파라다이스를 오래간만에 팔았는데 또 어제 조정이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가 셀트리온처럼 될지 잠시 후에 분석 들어보겠고요. 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KG 이니시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자 결제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계속 사고 중국 식품 포장 솔브랜 위메이드 순으로 매수했군요.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겠습니다. 문제는 기관도 파트론을 가장 많이 팔았고 양 매도 속에 매도 강도도 가장 많았다라는 것인데 오늘도 추가 하락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매도를 보였고요. 또 전체 결제 관련주 가운데서도 수급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 모빌리언스를 또 기관이 팔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산 종목은요. KH 바텍이었습니다. 추천도 참 많았었고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냈었는데 나름대로 신고가 종목을 외국인 기관이 한 종목씩 만지고 있네요. 네,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종목,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군들은 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모바일 결제 시장은 뭐 계속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23,000원 돌파해야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약간 이제 그 턴어라운드의 기대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지만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꾸준히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한 42,000원이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이건 상장 페이지를 공개 매각 그렇죠. 매수해가 상장 페이지를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라는 게 어쩌면은 이 우호 세력 관련된 외국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고요. 일단 뭐 솔브레인,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도 일단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 전체적으로 아까 KG 이니시스하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랑 다르게 좀 확인을 하면서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 KH 바텍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모바일 그 부품 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 내고 유일하게 실적을 내고 있죠. 좋은 실적을 몇몇 이 회사하고 한두 개 기업에서 좀 관심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3분기 실적도 이제 9월 이후에 나오게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것 같고 뭐 뷰웍스 같은 경우도 조금 기관들이 매수세를 좀 강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다만 뷰웍스는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엑스레이 디지털 엑스레이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7월달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3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여기서 조금 기간 조정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뭐 성강밴드, 차바유행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좀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자 한마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저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게 출발했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44포인트대 이상으로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반 이상 줄였고 다우존스나 S&P 500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시리아 우려감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차익 매매에 쏟아졌었는데, 결국에 이 시리아 관련해서는 결국 외국인들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여부는 수급이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선물 쪽에서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계속 동반시켰습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어저께도 외국인이 한 1000계약 넘게 선물을 매수하면서 선물 매수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거의 3,000원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결국은 시리아가 지난주 원래는 지난주 후반에 공습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다가 미뤄진 건데 맞아요. 정말 이 시리아가 공습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또 이번 주 후반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선물은 한 1000계약 정도 일단 현물과 달리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명식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게요. 네, 현재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는데, 시장은 하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을 먼저 돌파하고 상승한 종목에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다시 1950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리아 변수로 인해서 시장은 출렁거릴지언정 200일선을 먼저 돌파한 종목군들의 경우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이후 다시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경기민감주의 현대 하이스코어의 차트 흐름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LG화학이라든가 만도, 대림산업 등이 200일선을 돌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지수는 제한적인 박스권을 보일지언정 먼저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군들의 경우는 200일선에 근접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면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를 나타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변동성을 고려해서 실적이 하반기 개선되는 종목군들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그러한 투자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식 전문가님, 유창희 대표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 의회 지도부가 오바마의 시리아 공격을 지지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가 어째 공격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습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면서 의회에다가 공습에 대해서 바톤을 넘겼었죠.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계속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였는데 어저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죠. 공화당 대선 후보였었는데 이 사람과 그다음 지금 하원 의장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지지를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상원에서는 도장을 찍어줄 거고요. 그러니까 하원에서도 충분히 통과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일단 상승했다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리아 문제는 아마도 공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 공습을 하는 것이 일단 전쟁 쪽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의 9월 불확실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의회에 통과하려면 한 1, 2주는 걸릴 것이고요.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유엔에서 지금 화학 물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지금 스웨덴 연구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주 후에 발표가 남죠. 그러니까 2주쯤 되면은 양쪽하나 축소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공습을 하는 과정 속에 양쪽하나 축소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또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 예산안이라든가 정부 부채 상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기에는 여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시리아 문제가 전쟁 발발 가능성이나 확정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내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오늘 또 우리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께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차기 연준 의장에 누가 되는가라는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포스트 버냉키가 될 경우 신흥국은 안 좋을 수 있다,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양적 완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양적 완화를 빨리 축소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에 들어갔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환율은 전환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자금 이탈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인데 지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거다. 적절한 어떤 시간 조절은 좀 할 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머스가 되면 시장에는 심리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자넷 옐런이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넷 옐런이 벤 버냉키 의장을 도와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한 모든 것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시장에 대해서 잘할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악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브릭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화제가 됐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리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신흥국은 팔고 특별히 한국과 중국과 대만을 사되 한국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지금 곳곳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못 가는 나라 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고점을 치고서 상당한 횡보라든지 약간 눌리는 모습이 보였고 자금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신흥국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 통화가 절하되면서 위기 국면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보면은 지금은 그 모습이지만 이전에는 그 나라들만 주가가 갔었어요. 그래서 유로존과 아시아의 우리나라나 몇 나라는 거의 왕따 수준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들이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들 투자가들은 찾고 있는 것을 좀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미국을 대신해서 자금이 가는 곳은 유로존이고 신흥국에서 가던 나라들이 신흥국 통화 절하로 인한 위기가 왔을 때 경상적자와 경상흑자에 대한 구분이 형성이 되면서 경상흑자국으로 돌려 세우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정말 차별화된 장세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골드만삭스가 이때까지는 비중 확대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근데 대놓고 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신흥국의 위기국에 있는 신흥국 자본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밀려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장에서 주가가 눌리는 것은 외국인들한테 정말 저의 저가의 물량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결국 우리나라장이 이 이후 하반기장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하지만 우리와 더불어서 괜찮게 봤던 중국에 대한 얘기 끝으로 조금 드려보고자 해요. 중국의 최근에 특별히 8월달 제조업지수가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눈 바대로 국가통계국 지표, HSBC 집계 모두 좋았는데 중국 경기 이제 추가 하락은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네요. 단기금리 때문에 신용경세 우려가 발생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당혹했죠. 왜냐하면 시진핑하고 우리 코치양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들의 피고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경기부양책, 미니 경기부양이라고 경기부양을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 정말 먹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경기는 계속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참 재미난 것은 중국 경기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때 OECD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4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8%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제는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시아 시장에서 정말 차별화된 장사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글로벌 자금 동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중국과 인접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구조상 중국의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로서는 시장을 그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 매수가 약간 강도가 떨어지면서 조금 끊기는 모습도 어제 오늘 장중에 포착되고 있거든요. 선물 쪽의 흐름은 좋은데 아직 수급 상황은 괜찮은 거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 없고요.
항상 어저께 그저께 요 근래 계속 모습을 보면 장 초반에는 어설픈 모습을 보이다가 중반 이후부터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동시효과에 많이 사는 전략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12시 이후의 방향성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에서 계속 매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설픈 어떤 상승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흔들림에 그들은 오히려 쇼핑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추세적으로는 매수 기조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외국인들 수급에 대해서 선물을 계속 꾸준히 사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요 1920선대 중후반대 오늘 1920 깨지 않은 상황에서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